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 이걸 바탕으로 물류랑 공급망 분야의 ESG 경영을 한번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그 중소물류업체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 하는데요. 우리 같은 작은 회사도 이걸 꼭 해야 하나? 이런 현실적인 질문들 많으시죠?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단순 정보 요약 말고요. 자료 속에 숨어있는 의미, 또 기회까지 같이 한번 발견해 보시죠. 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제 기업 생존과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죠. 단순히 그냥 착한 기업 되자 이런 구호를 넘어서요. 실제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물류 현장에서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내주신 그 업계 보고서나 정부 정책 자료, 금융 동향 분석 같은 것도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점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자료들 보니까요. 2024년 현재 기준으로 국내 중소기업 ESG 경영 실천율이 한 30% 정도라고 나오더라고요. 아직은 뭐랄까, 이건 대기업이나 하는 거지? 이런 인식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근데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지금이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자료 곳곳에서 그런 신호들이 보이거든요. 먼저 왜 많은 중소물류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는지 그 현실부터 좀 짚어볼까요? 가장 큰 허들은 역시 비용이랑 정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보내주신 설문 결과를 좀 보면요. ESG 전담 인력을 두기 어렵다. 또 컨설팅 비용, 거기 1,000만 원 이상 언급된 부분도 있었죠. 네, 그런 비용이나 친환경 설비 도입 자금이 부담된다. 이런 목소리가 높아요. 당장 눈앞에 운용 문제도 사실 벅찬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좀 막막하다는 거죠.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자료들이 던지는 메시지가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더 이상 ESG를 그냥 비용으로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2024년을 기점으로 상황이 좀 급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부 정책만 봐도 2025년부터 배출권 거래제,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사고 파는 시장에 참여자가 확대됩니다. 이게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 공급망 전체에 영향을 미치겠죠? 맞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탄소 중립 포인트 제도처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는 정책도 확대되고 있고요. 전기차 구매 지원 같은 좀 직접적인 혜택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 대기업들의 움직임이에요. 보내주신 그 대기업 동향 보고서를 보면 국내 30대 그룹 중에 벌써 87%가 협력사 ESG 평가를 강화하고 있고요. 이걸 실제 거래에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87%나요? 거의 대부분이네요. 네, 특히 물류는 스코프 3, 그러니까 협력사 단계의 탄소 배출량 관리가 핵심이라서요.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스코프 1, 2, 3 잠깐 쉽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스코프 1은 우리 회사 트럭이 내뿜는 배기가스 같은 직접 배출. 스코프 2는 창고나 사무실에서 쓰는 전기 같은 간접 배출이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은 스코프 3,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쓰는 협력 업체의 운송 과정이나 심지어는 직원들 출퇴근 시 발생하는 탄소까지 관리하길 원한다. 이 말씀이시죠? 자료에서 이 부분이 계속 강조되더라고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금융권도 마찬가지 흐름이고요. ESG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금리 깎아주거나 정책자금 우선 지원해주는 소위 착한 기업 우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연계대출 이런 상품도 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이미지 문제가 아니라 실제 자금 조달 능력하고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물류업계에 좀 특화된 이슈도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환경, 이 측면에서는 역시 운송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감축, 이게 핵심일 거고요. 네, 그게 가장 크죠. 사회, S 쪽으로는 운전자 안전 문제나 근로시간 이슈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지역사회와의 관계 설정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G, 지배구조는 투명한 운영을 통해서 파트너사와의 신뢰를 구축하는 그런 기반이 되겠죠. 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데요. 이 모든 변화를 단순히 규제다, 부담이다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이걸 기회로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ESG 경영을 좀 선제적으로 도입한 중소물류사가 대기업의 우선 협력사가 된 사례가 자료에도 나오더라고요. 그런 사례가 있군요. 네, 경쟁사랑 차별화된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요즘 중요해진 가치를 중시하는 젊은 인재들, 이런 분들 유치하는 데도 훨씬 유리해지죠. 하긴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회사를 선택할 때 이런 가치를 많이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하는 그런 직접적인 효과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죠. 비용 절감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될 확률도 높아지고 금융 비용도 아낄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 규제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강력한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점이 저는 특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은 우리 회사의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회사 트럭들이 연간 탄소를 얼마나 배출하는지 간단하게라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죠. 최근에 나온 물류 분야 탄소 배출량 산정 표준인데요. ISO 14083, 그러니까 ISO 14083 이런 가이드라인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ISO 14083이요? 네. 네, 장기적으로는 GRI나 TCFD 같은 보고 기준들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맞아요. 자료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사무실 종이컵 줄이기나 분리수거 철저히 하기 같은 아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요. 전 직원이 좀 으쌰으쌰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문화 조성이 중요하죠. 물론 좀 더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 자체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쭉 살펴본 것처럼 ESG는 이제 중소물류업체에게도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습니다. 당장은 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꾸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에서는 지금 어떤 고민들을 하고 계신가요? ESG 데이터를 단순히 그냥 규제 대응용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이걸 활용해서 우리 회사 운영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그런 적극적인 시도를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어쩌면 이 ESG가 여러분 사업의 숨겨진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될지도 모릅니다.